중국이 있는 한 우리는 한국이 두렵지 않다. 캄보디아 총리가 자신만만하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단 7시간 뒤 그는 전 국민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18명의 실종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한 나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30년 동맹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외교 승인도 없이 군대를 보낸 한국, 중국은 황급히 손을 떼며 도망쳤고 캄보디아는 살아남기 위해 배신을 선택했습니다. 세계가 목격한 이 충격적인 7시간,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프놈펜 포셰톤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습하고 뜨거운 열기가 폐를 짓눌렀어요. 2월에 캄보디아는 건기 끝자락이라고 했지만 숨을 쉴 때마다 입안에 먼지가 들어오는 것 같았죠. 저는 리처드 스틸, 워싱턴 포스트 소속 전쟁 전문 기자입니다. 이라크에서 3년, 시리아에서 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1년을 보낸 사람이에요. 폭탄 소리보다 침묵이 더 무서울 때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죠. 이번에는 한국인 실종 사건 취재차 프놈펜에 왔습니다. 소문만 무성했거든요. 18명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인신매매 조직이 연루되었다는 추측.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입국장을 나서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항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택시 기사들이 호객 행위를 하고 관광 가이드들이 팻말을 들고 서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없었죠. 경비원들만 평소보다 2배는 많아 보였고 표정들이 딱딱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전쟁터에서 익힌 본능이랄까요? 저는 짐을 끌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끝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구역 쪽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거기 비행기 한 대가 서 있었거든요. 군용 수송기였습니다. 회색 동체, 육중한 크기, 그리고 무엇보다 꼬리 부분에 선명하게 그려진 태극마크,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였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공항에 한국 군용기라니. 제가 알기로 한국과 캄보디아는 군사협정이 없었어요. 훈련이나 합동작전 같은 것도 없었죠. 그런데 저 비행기는 뭡니까? 저는 즉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망원 렌즈를 장착하고 수송기 쪽을 확대했어요. 후방 램프가 내려가 있었고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었어요. 검은 베레모, 선글라스, 그리고 완벽하게 정렬된 대형, 일반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특수부대였어요. 그들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훈련된 동작, 경계하는 눈빛,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모습. 이건 의전이나 친선 방문이 아니었어요. 작전팀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셔터를 눌렀습니다. 수송기에서 장비들이 하역되고 있었어요. 검은 케이스들, 통신 장비로 보이는 안테나들, 그리고 무기 상자처럼 보이는 것들. 최소 30명은 되어 보이는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제 옆으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공항 직원이었어요. 나이 지긋한 캄보디아 남자였는데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걸 보더니 급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진 찍지 마세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위험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렸어요. 하지만 궁금증은 더 커졌죠. 저 비행기는 뭡니까? 한국 군대요. 그가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들어왔어요. 허가도 없이요. 허가 없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 우리 정부도 몰랐대요. 그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니까 갑자기 저 비행기가 서 있더래요. 관제탑도 공항관리국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새벽에 나타났대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권 국가의 영공을 무단으로 침범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건 외교 문제를 넘어서 전쟁 행위에 가까웠어요. 국제법상 명백한 주권 침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군대를 보냈다는 건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공항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 나라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중국도, 미국도 이렇게 안 했어요. 베트남 전쟁 때도, 킬링필드 때도 아무도 허가 없이 들어온 적 없어요. 그런데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 말도 못해요. 항의도 못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대요. 무서운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다시 망원 렌즈로 수송기를 봤어요. 이번엔 군인 한 명이 제 쪽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시선이 느껴졌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이었죠. 그가 무전기에 뭔가 말하더니
두 명의 군인이 제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제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죠. 저는 서둘러 공항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20년 경력의 전쟁 기자가 이렇게 긴장한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라크에서 총격전을 취재할 때도, 시리아에서 IS의 처형 현장을 목격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뭔가 거대한 일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공항 화장실로 들어가 메모리 카드를 교체했습니다. 방금 찍은 사진들을 백업 카드에 복사하고 원본은 가방 안쪽 깊숙이 숨겼어요. 전쟁터에서 배운 습관이었죠. 자료는 항상 이중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18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외교적 승인도 없이 특수부대를 투입한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어요. 전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구조작전이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말로 하는 선전포고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선전포고. 우리 국민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메시지였죠. 저는 화장실을 나와 공항 밖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멀리 활주로 끝에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수송기 옆에서 펄럭이는 그 깃발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왔다고. 그리고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데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푸놈펜은 묘한 도시였어요. 화려함과 빈곤이 한 블록 안에 공존하고 있었죠. 고급 호텔 옆에는 판잣집이 있었고 명품 매장 뒤편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에서 썩은 냄새가 났어요. 하수도 냄새인지 쓰레기 냄새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숨쉬기가 불편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중국어 간판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것들 다 중국 사람들 거예요. 5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지금은 어디를 가도 중국어예요. 많이 바뀌었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은 많아졌는데 우리한테 오는 건 없어요. 다 위로만 가요. 시내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중국어 간판이 더 많아졌습니다. 카지노, 호텔, 식당, 환전소, 모든 게 중국 자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화려한 건물들 아래서 아이들이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맨발로 도로를 걷는 노인들도 보였어요. 발전과 빈곤이 함께 숨쉬는 기묘한 풍경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한국 군용기, 특수부대, 무단 침입, 이 세 가지 키워드만으로도 충분히 기사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왜 한국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배경을 알아야 했죠. 저는 지난 6개월간 캄보디아 관련 기사들을 검색했습니다. 한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한국인 18명 시아누크빌에서 실종, 가족들 절규, 온라인 도박 사기단, 한국인 강제 동원 의혹, 캄보디아 정부 조사 거부, 외교 마찰 고조. 모든 기사가 시아누크빌이라는 지명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어요. 시아누크빌은 캄보디아 남서부 해안 도시였습니다. 푸놈펜에서 약 230km 떨어진 곳이었죠. 원래는 조용한 항구 도시였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자본이 몰려들면서 카지노 천국으로 변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룸서비스를 주문한 적이 없었는데 이상했어요. 문을 열자 중년의 캄보디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깡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리처드 스틸 씨 맞습니까? 그가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는 대답 대신 복도를 돌아봤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긴 좀 그렇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기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긴박함 같은 게 있었죠.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는 방 안으로 들어와 창문부터 확인했습니다. 커튼을 닫고 문을 잠그더니 제게 말했어요. 저는 소카입니다. 한때 캄보디아군 정보부에 있었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합니다. 저를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오늘 공항에서 사진 찍는 걸 봤습니다. 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수송기 말이에요. 당신도 봤습니까? 물론이죠. 이 도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소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할 뿐이죠. 왜 그렇습니까? 프린스 그룹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긴장했습니다. 공항 직원도 택시 기사도 언급했던 이름이었거든요. 프린스 그룹이 뭡니까?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죠. 소카가 말했습니다. 정부보다 힘이 세요. 경찰도, 군대도, 심지어 총리도 그들 손에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기선 가능해요. 그가 담배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 경제의 40%를 장악하고 있어요. 부동산, 카지노, 건설, 금융, 없는 게 없죠. 정부 사업도 대부분 그들이 따내요. 그리고 한국인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소카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확실해요. 수백 명이 그들 손에 갇혀 있어요. 수백 명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18명이 아니라요? 18명은 한국 사람만 센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까지 합치면 수백 명이에요. 다 시아누크빌에 있어요. 소카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걸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보세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두운 방이었어요.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있었고 벽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람의 손목에 전선이 감겨 있었고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는 벽에 새겨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한글이었어요. 살려주세요. 엄마, 이게 어디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누크빌이요. 소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이 운영하는 건물 중 하나예요. 겉으로는 카지노 복합단지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이런 방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가둬놓고 온라인 사기를 시켜요. 할당량을 못 채우면 고문하고요. 어떻게 이런 사진을 구했습니까? 탈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베트남 남자였는데 3개월 만에 겨우 빠져나왔죠. 이 사진들을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경찰은 조사하지 않았어요. 프린스 그룹이 돈을 줬거든요. 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0년간 전쟁터를 다니며 온갖 참상을 봤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거든요. 그것도 정부가 눈 감아주는 범죄였죠. 한국이 왜 군대를 보냈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소카가 물었습니다. 외교로는 안 되니까요. 캄보디아 정부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프린스 그룹이 너무 많은 돈을 뿌렸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직접 온 겁니다.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하니까요. 소카가 말했습니다. 이 나라 언론은 입을 다물었어요. 돈 때문에요. 하지만 당신은 미국 기자잖아요. 당신 있으면 세상이 볼 거예요. 저는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걸 가져가도 됩니까? 그러세요. 소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프린스 그룹은 눈과 귀가 많아요. 당신이 뭘 하는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는 일어서서 문 쪽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한국 군대가 여기 온 건 시작일 뿐이에요. 곧 큰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기록해야 해요. 소카가 방을 나간 뒤 저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한글 글씨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살려주세요, 엄마. 저는 노트북을 열어 사진들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작성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썼죠. 긴급, 캄보디아 인신매매 현장 증거 확보, 한국 군사 개입 임박.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호텔 방을 나섰습니다. 밖에 공기를 마셔야 할 것 같았어요. 방 안에 있으니 답답했거든요. 소카가 보여준 사진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거리로 나왔어요. 밤 9시가 넘었지만 푸놈펜 시내는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오토바이 소리, 술집에서 새어나오는 음악 소리, 거리 상인들의 호객 소리.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 군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공항에 도착한 지 하루가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들은 분명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강을 따라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제 착각인가 싶었죠. 공항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시 가보고 싶었어요. 혹시 뭔가 변화가 있을까 해서요. 택시를 잡아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기사에게 물었어요. 공항 근처까지만 가주세요. 안으로는 들어가지 말고요. 왜요? 관광객이 공항에 왜 가요? 그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사진 찍으려고요. 저는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비행기 사진 찍는 게 취미거든요. 공항 외곽도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기사에게 돈을 주고 내렸어요. 여기서 기다리지 마세요. 혼자 걸어갈게요. 택시가 떠나고 저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공항 펜스를 따라 걸으면서 카메라를 꺼냈어요. 멀리 활주로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낮에 봤던 한국 수송기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주변에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고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펜스에 바짝 붙어 망원 렌즈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셔터 소리가 나지 않게 무음 모드로 설정했어요. 수송기 주변에서 뭔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군인들이 장비를 옮기고 있었어요. 검은 케이스들이 트럭에 실렸고 트럭은 공항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비쳤어요.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경찰이 2명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손전등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권총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경찰이 크메르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답했어요. 저는 관광객입니다.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여긴 촬영 금지 구역이요. 경찰이 제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따라오시오.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따라 공항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 작은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거기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죠. 저는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낡은 책상 하나, 파일 캐비닛 하나, 그리고 벽에 걸린 캄보디아 국기, 전형적인 관공서 사무실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모두 한글로 되어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캄보디아 군복이 아니었어요. 한국 군복이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령이었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인상이 강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굳게 담은 입, 그리고 군인 특유의 고든 자세. 리처드 스틸 기자. 그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소속이시죠? 어떻게 제 이름을 압니까?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공항에서 사진 찍으실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의자를 빼서 앉으며 말했습니다. 소카 씨, 당신 정보원이죠? 저는 더 놀랐습니다. 소카를 어떻게 아는 겁니까? 그 사람은 우리 팀의 협조자입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함께 일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정보를 준 것도 우리가 허락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기자니까요. 그가 제 카메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기록해야 할 사람이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말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707 특수임무단 강태식 중령입니다. 그가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직속 특수작전부대요. 18명의 실종자를 찾아 구출하는 게 임무입니다. 캄보디아 정부 허가는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들어왔습니다. 그건 주권 침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외교 절차를 기다릴 수 없었어요. 이건 구조작전입니다. 허가를 기다리다가는 모두 죽습니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변명이나 정당화가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카메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이 사진들은 어떻게 됩니까? 돌려드리죠. 강태식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기자니까 기록하십시오. 단, 목숨은 보장 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72시간 내에 작전을 실행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시아누크빌에 있는 프린스 그룹 건물을 급습할 겁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동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투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안전은 보장 못해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왜 저를 데려가려는 겁니까? 증인이 필요해서요. 강태식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든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숨기려고 할 테니까요. 하지만 미국 기자가 직접 보고 쓰면 숨길 수 없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기회였어요. 특수부대 작전을 직접 취재할 수 있다는 건 기자로서 꿈 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제가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었어요. 강태식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보세요. 우리 작전 본부 주소를 알려드리죠. 가고 싶으면 오시고 아니면 호텔에 계시면 됩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한 가지만 약속하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작전 전까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캄보디아 경찰이나 정부 사람들한테요. 왜요? 그들 중에 프린스 그룹과 연결된 사람이 있습니다. 강태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보가 새나가면 인질들이 위험해져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강태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카메라 가져가세요. 그리고 소카가 준 사진들도 잘 보관하세요. 곧 그게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손에 든 종이를 봤어요. 주소만 적혀 있었고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취재가 아니라 참여였어요. 저는 관찰자가 아니라 이 사건의 일부가 되는 거였죠. 밖으로 나오니
경찰이 저를 공항 밖까지 안내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20년 기자 생활 동안 위험한 상황은 많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이걸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걸요. 호텔방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강태식이 준 주소를 지도에서 찾아봤어요. 공항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메일을 한 통 더 썼습니다. 본사 편집장에게 보내는 메일이었어요. 제목은 이렇게 썼죠. 한국 특수부대 작전 동행 취재 요청. 승인 바람. 다음날 아침 일찍 본사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승인이었어요. 단 안전에 최대한 주의하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죠. 저는 배낭에 취재 장비를 챙겼습니다. 카메라 2대, 예비 배터리, 메모리 카드, 그리고 방탄조끼, 전쟁터 취재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거였어요. 이번에도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강태식이 알려준 주소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공항 근처에 낡은 창고 건물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입구에 군인 2명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한 명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리처드 스틸입니다. 저는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강태식 중령이 오라고 했습니다. 군인이 무전기로 뭔가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2층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1층은 비어 있었지만 2층으로 올라가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통신 장비들이 가득했고 여러 대의 모니터가 벽에 걸려 있었어요. 군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중앙에 큰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스틸 기자님 오셨군요. 강태식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앞에 서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거대한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 조직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신 김에 브리핑 들으시죠. 그가 다른 군인들을 불렀습니다. 모두 테이블 주위로 모였어요. 10명 정도 되어 보였는데 모두 검은 전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지시봉을 들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시아누크빌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해안 도시죠. 프놈펜에서 남서쪽으로 230km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중국 자본이 집중적으로 투자한 곳이에요. 그는 지도에 표시된 여러 건물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프린스 그룹 소유입니다. 카지노, 호텔, 리조트, 총 5개의 대형 복합시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정보에 따르면 이 건물들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저는 지도를 자세히 봤어요. 각 건물마다 빨간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조직도를 펼쳤습니다. 이제 이걸 보시죠. 조직도는 복잡했어요. 맨 위에 중국 삼합회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여러 줄이 뻗어 있었습니다. 중국 범죄 조직입니다. 강태식이 맨 위를 가리켰습니다. 삼합회는 아시아 최대 조직 중 하나죠. 마약, 인신매매, 돈 세탁 모두 다룹니다. 그의 지시봉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여기가 프린스 그룹입니다. 캄보디아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죠.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삼합회의 자금 세탁 통로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캄보디아 내무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부도 연루되어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깊숙이요. 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무부 장관부터 경찰 간부까지 모두 프린스 그룹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조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다시 지도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죠. 이 건물들은 단순한 카지노가 아닙니다. 그가 지도 위 한 건물을 두드렸습니다. 이건 인신매매 공장입니다. 사람들을 납치해서 여기 가둬놓고 온라인 사기를 시켜요. 암호화폐 사기,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온갖 종류의 사기죠. 피해자는 전 세계에 있습니다.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수백만 달러예요. 그리고 할당량을 못 채우면 제가 물었습니다. 고문합니다. 강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전기 고문, 구타, 감금, 그리고 더 이상 쓸모없다고 판단되면 장기를 적출해서 팔아요. 중국 암시장으로 넘어가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카가 보여준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이건 범죄 조직이 아니라 제국이었습니다. 돈과 권력과 폭력이 완벽하게 결합된 시스템이었죠. 우리 국민 18명이 여기 있습니다. 강태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이 건물입니다. 그가 지도 위 한 곳을 콕 찍었습니다. 골든 팰리스 리조트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15층짜리 건물인데 겉으로는 호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9층부터 12층까지는 출입이 통제되어 있어요. 거기가 감금 구역입니다.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소카 씨 덕분입니다. 강태식이 말했습니다. 그가 내부 협조자를 통해 정보를 빼냈어요. 건물 도면, 경비 배치, 감시 카메라 위치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는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건물 평면도였어요. 각 층마다 방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빨간 X표가 여러 개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인질들이 있는 방입니다. 그가 9층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한 층에 약 30명씩 수용되어 있어요. 총 인원은 약 120명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중국인이 섞여 있어요. 경비는 어떻습니까? 다른 군인이 물었습니다. 빡빡합니다. 강태식이 답했습니다. 1층 로비에 경비원 5명, 각 층마다 2명씩 배치되어 있어요. 모두 무장하고 있습니다. CCTV는 복도마다 설치되어 있고 중앙통제실에서 24시간 감시합니다. 도립 계획은요? 같은 군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새벽 3시에 진입합니다. 강태식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팀은 1층 로비를 장악하고 2팀은 비상계단으로 9층까지 직행합니다. 3팀은 옥상에서 하강하면서 12층부터 제 앞에 내려옵니다. 목표는 30분 내 전 건물 장악이에요. 그는 저를 봤습니다. 스틸 기자님은 1팀과 함께 움직이시면 됩니다. 가장 안전한 경로예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한 건 아닙니다. 총격전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강태식이 다시 조직도를 가리켰습니다. 이 작전의 목적은 단순히 인질 구출만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확보할 겁니다. 프린스 그룹의 범죄 기록,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정부 인사들과의 커넥션, 모든 걸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필요한 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뭘 발견하든 당신이 기록하고 보도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 사건을 묻으려고 할 테니까요. 하지만 국제 언론이 보도하면 묻을 수 없어요. 저는 조직도를 다시 봤습니다. 중국, 프린스 그룹, 캄보디아 정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단위의 부패였고 조직화된 악이었죠. 그리고 그 정중앙에 프린스 그룹이 있었습니다. 작전은 내일 새벽입니다. 강태식이 선언했습니다. 모두 준비하십시오. 이번 작전으로 우리는 이 제국을 무너뜨릴 겁니다. 군인들이 일제히 격려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느꼈어요.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총과 폭탄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으로 싸우는 전쟁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전쟁의 증인이 되기로 한 겁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강태식이 저를 불렀습니다. 스틸 기자님, 오늘 오후에 시아누쿠빌로 출발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미리 현장을 확인해야 해요. 같이 가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작전본부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2시에 출발했어요. 강태식과 소카, 그리고 군인 2명이 함께였습니다. 검은색 SUV 2대에 나눠 타고 푸놈펜을 빠져나왔죠.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논과 야자수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가끔 작은 마을이 보였지만 대부분 가난해 보였습니다. 판잣집들과 비포장 도로, 그리고 물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죠. 3시간쯤 달렸을까요? 소카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저기부터 시아누쿠빌입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그리고 해안을 따라 고층 건물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푸놈펜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현대적이고 화려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건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카지노, 호텔, 리조트가 해변을 따라 늘어서 있었어요. 마치 라스베이거스를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조용한 어촌이었어요. 소카가 말했습니다. 중국 돈이 들어오면서 하루아침에 바뀌었죠. 지금은 중국인들 천국이에요. 거리로 들어서자 그의 말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간판이 모두 중국어였어요. 식당, 상점, 호텔, 심지어 은행까지. 한글이나 영어는 거의 보이지 않았죠. 사람들도 대부분 중국인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은 구석에서 쓰레기를 치우거나 짐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제가 소카에게 물었습니다. 못 살아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땅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팔고 쫓겨났어요. 일자리도 중국인들이 다 가져갔고요. 남은 건 쓰레기 줍는 일이나 경비서는 일뿐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뭐합니까? 돈 받고 눈 감죠. 소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중국 자본으로 돌아가요. 시장도, 경찰서장도 다 프린스 그룹 손에 있어요. 차가 해변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왼쪽으로는 거대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강태식이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골든 팰리스 리조트입니다. 1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금빛 유리로 덮여 있어서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화려했죠. 하지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저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차를 세우고 우리는 걸어서 건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층은 카지노였어요. 큰 유리창을 통해 안이 보였습니다. 슬롯 머신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이 돈을 걸고 있었죠.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밖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위층은 달랐어요. 9층부터 12층까지는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었고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카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 층들이에요. 거기가 감옥이에요. 어떻게 압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탈출한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3개월 전에 베트남 남자 하나가 빠져나왔어요. 12층에 있었대요. 방 하나에 10명씩 가둬놓고 컴퓨터 앞에 앉혀놓는다더군요. 하루 16시간씩 온라인 사기를 시켜요. 할당량이 있대요. 하루에 $1000를 못 벌면 밥을 안 줘요. 며칠 연속 못 채우면 전기 고문을 하고요. 전기 고문이요? 네. 소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목에 전선을 감아서 전류를 흘려보내요. 그 남자 팔에는 아직도 화상 자국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소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장기를 빼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입니까? 그 남자가 직접 봤대요. 소카가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같은 방에 있던 중국인 하나가 끌려갔어요. 다음 날 돌아오지 않았대요. 나중에 다른 경비한테 들으니까 수술대로 갔다더군요. 신장을 적출했대요. 중국 암시장으로 팔리는 거죠. 저는 건물을 다시 봤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화려한 외관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장기를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이건 건물이 아니라 도살장이었어요. 돌아갑시다. 강태식이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눈에 띄어요. 우리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소카가 다른 곳으로 안내했어요. 골목길로 들어가더니 낡은 건물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제 사무실이에요. 소카가 답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우리는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좁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책상과 파일 캐비닛이 놓여 있었어요. 소카가 캐비닛을 열고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그가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하나씩 봤어요. 첫 번째는 수술대였습니다. 피로 얼룩져 있었고 옆에 의료기구들이 놓여 있었죠. 두 번째는 얼음통이었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장기였어요. 심장이나 신장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더 끔찍했어요. 침대에 묶인 사람이었는데 배가 절개되어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죽은 게 분명했습니다. 이게 전부 골든 팰리스에서 나온 겁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소카가 답했습니다. 내부 협조자가 몰래 찍어준 거예요. 지난 6개월간의 기록이에요. 최소 20명이 이렇게 죽었어요. 강태식이 사진들을 모았습니다. 이 증거들을 내일 가져갈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작전 중에 서버실을 확보하면 더 많은 자료가 나올 거예요. 거래 내역, 피해자 명단, 그리고 연루된 정부 인사들 리스트까지요. 소카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시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카지노들의 네온 사인이 반짝였고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죠. 밤이 되면 더 심해져요. 소카가 말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도박하고 술 마시고 떠들어요. 바로 위층에서 사람들이 고문당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죠. 돈이 되니까요. 우리는 소카의 사무실을 나와 숙소로 향했습니다. 강태식이 예약한 곳은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시내에서 떨어진 곳이라 조용했습니다. 내일 새벽 2시에 출발합니다. 강태식이 말했습니다. 그 전까지 쉬세요. 전투복과 방탄조끼는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금빛 건물, 수술대, 얼음통 속 장기, 그리고 벽에 새겨진 한글. 살려주세요. 창밖으로 골든 팰리스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아름다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저 빛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요. 저는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하고 메모리 카드를 교체했어요. 내일 제가 찍을 사진들은 증거가 될 겁니다.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이 될 거예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어요. 4시간 뒤면 작전이 시작됩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종교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부디 모두 살아남게 해달라고. 인질들도 군인들도 그리고 저도요.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1시 30분이었어요.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1시간쯤 눈을 붙였을까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강태식이 준비해준 검은색 전투복과 방탄조끼를 입었습니다. 무겁고 불편했지만 안전을 위해 필요했죠. 카메라 2대를 목에 걸고 배낭에 예비 장비를 챙겼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군인들이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점검하고 통신 장비를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강태식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차량 3대에 나눠 탔어요. 저는 강태식과 같은 차에 탔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카지노의 네온사인만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죠. 골든 팰리스 근처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건물에서 500m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강태식이 무전기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팀 대기, 3분 후 진입 시작. 군인들이 일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였어요. 저는 그들을 따라 건물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 든 카메라가 땀으로 미끄러웠죠. 밤 11시 3분이었습니다. 강태식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무전기에 대고 단 한마디를 말했습니다. 진입.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건물 정문이 산산조각 났어요. 섬광탄이 터지면서 로비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군인들이 우르르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어요. 총성이 들렸습니다. 경비원들이 반격하는 소리였죠. 하지만 곧 잠잠해졌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의 움직임은 완벽했어요. 30초 만에 로비가 장악되었습니다. 로비 확보.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상자 없음. 강태식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따라오세요. 절대 제 시야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아수라장이었어요. 깨진 유리, 쓰러진 경비원들, 그리고 연기. 하지만 군인들은 이미 계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셔터를 눌렀습니다. 기록해야 했거든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9층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죠. 앞에서 군인들이 한 층씩 확보하며 올라갔습니다. 5층, 6층. 7층. 가끔 총성이 들렸지만 짧았어요. 저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9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 경비원 2명이 쓰러져 있었어요. 제압당한 거였죠. 강태식이 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딱. 군인 1명이 도구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두운 방이었어요. 하지만 안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중얼거리는 소리. 강태식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방 안을 비췄어요.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1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눈을 가리개로 가린 채 바닥에 앉아 있었죠. 손목과 발목에는 쇠사슬이 감겨 있었고 벽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 가보니 더 끔찍했어요. 발목에 전선이 감겨 있었습니다. 피부는 검게 그을려 있었고 화상 자국이 선명했어요. 전기 고문의 흔적이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전기 의자 같은 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피로 젖은 비닐이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벽에는 중국어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카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실패자, 부품 회수라고 써 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셔터를 눌렀어요. 이 장면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했거든요. 대한민국 군인이다. 강태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안전하다.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눈가리개 아래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누군가 한국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요? 정말 한국에서 왔어요? 군인들이 재빨리 쇠사슬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풀려났어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묶여 있었던 걸까요? 다음 방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얼음 수조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 시신들이 들어 있었어요. 세구였습니다. 몸에는 수술 자국이 있었고 배가 절개되어 있었어요. 장기를 적출한 흔적이었습니다. 수조 옆에는 수술 기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메스, 집게, 그리고 피로 얼룩진 가운. 이건 병원이 아니라 도살장이었어요. 저는 구역질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사진을 찍었어요. 모든 걸 기록해야 했거든요. 그 옆방에서는 여성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인들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성 5명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한 여성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절단되어 있었어요. 손톱 밑에는 철선이 박혀 있었습니다. 고문의 흔적이었습니다. 한국 맞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군인 1명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여성들도
따라 울기 시작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옥상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3팀입니다. 12층 확보 완료. 인질 23명 구출. 10층에서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2팀입니다. 인질 31명 확보. 서버실 진입 중. 강태식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좋아. 모든 층 상황 보고하라. 11층 확보. 인질 28명. 9층 확보. 인질 33명. 지하 1층 확보. 추가 인질 10명 발견. 보고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18명이라고 했던 한국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총 105명이 이 건물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건물 전체가 장악되었어요. 총성이 멎고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옥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강태식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옥상에 서니 시아누크빌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전 인질 구출 완료. 강태식이 무전기에 대고 보고했습니다. 105명 전원 생존. 아군 사상자 없음. 무전기 너머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작전은 성공이었어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72시간 만에 모든 걸 끝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동쪽 하늘을 찍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어둠이 걷히고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 한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작전이 끝나고 인질들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었고 의료진이 한 명씩 검진했어요. 대부분 탈진 상태였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고문 후유증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그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찍지 않았어요.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했거든요.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얼굴에 멍이 가득했어요. 기자님이시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와주셔서, 우리 이야기를 써주셔서 세상이 알아야 해요. 어떤 일이 여기서 벌어졌는지.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드시 쓰겠습니다. 그 순간 건물 안에서 군인 한 명이 뛰어나왔습니다. 중령님, 서버실 확보했습니다. 강태식이 즉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10층 끝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서버렉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어요. 컴퓨터 모니터 여러 대가 켜져 있었고 LED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이버 대응팀이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고 데이터를 복사하고 있었어요. 한 팀원이 강태식에게 보고했습니다. 중령님, 엄청난 양입니다. 암호화폐 거래 내역만 해도 수천 건이에요. 장기 거래 명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모니터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떠 있었어요. 제목은 정부 비자금 계좌였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니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 경찰청장, 시아누크빌 시장, 그리고 심지어 총리실 비서실장까지. 각 이름 옆에는 계좌번호와 입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걸 전부 가져갑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전부 복사합니다. 강태식이 답했습니다. 하드디스크도 통째로 가져갈 거예요. 이게 증거니까요. 그는 팀원을 보며 말했습니다. 24시간 내에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십시오. 그리고 미국 법무부와 영국에 사본을 보내세요. 미국과 영국에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제범죄 조직이니까 국제공조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움직이면 프린스 그룹의 해외 자산을 압류할 수 있어요. 저는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수천 개의 파일이 폴더마다 가득 차 있었어요. 피해자 명단, 거래 기록, 금융 내역, 그리고 정부 인사들과의 대화 기록까지. 이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모든 것이 여기 담겨 있었어요. 소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계약서였어요. 프린스 그룹과 캄보디아 정부 사이의 계약서였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어요. 프린스 그룹이 정부 건설 사업을 독점하는 대가로 매달 100만 달러를 총리실에 지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뇌물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자료는 세계가 덮으려 할 겁니다. 소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강태식이 즉시 움직였어요. 사이버 대응팀의 모든 자료를 암호화해서 서울 본부로 전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과 영국에도 전달하기로 했죠.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전 본부에서 대기하며
뉴스를 확인했어요. 아직 아무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침묵하고 있었고 국제 언론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CNN 속보가 떴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 법무부 프린스 그룹 회장 기소, 인신매매 및 장기 밀매 혐의. 그리고 30분 뒤 BBC에서도 속보가 나왔습니다. 영국 정부 런던 소재 프린스 그룹 자산 15억 달러 압류. 한국이 전달한 자료가 24시간 만에 전 세계로 퍼진 겁니다. 미국과 영국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프린스 그룹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즉시 본사에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죠. 한국 특수부대 72시간 만에 인신매매 조직 섬멸, 105명 전원 구출. 기사에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을 첨부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 수술대, 얼음수조, 그리고 서버실의 데이터, 모든 증거를 담았어요. 기사가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곧 전 세계 언론이 받아쓰기 시작했어요. 뉴욕타임스, 가디언, 르몽드 모두가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프놈펜 시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프린스 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구호를 외쳤죠. 프린스 그룹 해체하라. 부패한 정부 물러나라. 경찰이 진압하려 했지만 인파가 너무 많았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고 계속 늘어났어요. 소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잭, 큰일 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뭡니까? 중국 대사관에서 긴급 성명을 냈어요. 프린스 그룹과 무관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개인 기업이니 중국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요. 꼬리 자르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소카가 답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시아누크빌의 중국 기업들이 철수 준비 중입니다. 밤이 되자 시아누크빌 항구에 트럭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짐을 싣고 있었어요. 사무실 집기, 컴퓨터, 서류, 모든 걸 가져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카지노들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 화려하게 빛나던 네온 사인이 꺼지고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어둠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제게 말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중국은 꼬리 자르기를 했어요. 이제 캄보디아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슨 선택 말입니까? 중국과 함께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한국과 손잡고 다시 시작할 것인가?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곧 답이 나올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중국 외교부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생중계를 봤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프린스 그룹은 개인 기업입니다. 그가 준비된 원고를 읽었습니다. 중국 정부와는 어떠한 관련도 없습니다. 해당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중국 정부는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조사를 지지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프린스 그룹 회장이 중국 공산당원이라는 사실은요? 시아누크빌 투자가 1대1로 사업의 일환 아니었습니까? 중국 은행들이 프린스 그룹에 수십억 달러를 대출해준 것은요? 대변인은 모든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개인 기업의 문제입니다. 정부 차원의 개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프놈펜 거리에 이상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중국 대사관 앞에 트럭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짐을 싣고 있었죠. 소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중국이 철수하고 있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 가족이 공항으로 향하고 있어요. 비즈니스맨들도 떠나고 있고요. 며칠 안에 다 빠져나갈 겁니다. 캄보디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패닉 상태예요. 소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제의 40%가 중국 자본 인데 그게 다 빠져나가면 나라가 무너져요. 정부는 지금 비상회의 중입니다. 그날 오후 강태식이 저를 불렀습니다. 작전본부로 가니 소카도 와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방금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강태식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훈센 총리와 중국 대사관 비공개 회담이 있을 예정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소카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최후 통첩을 준비하고 있대요. 캄보디아가 한국 편을 들면 모든 투자를 철회하겠다고요. 그 말은 경제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중국 없이 캄보디아 경제가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도로, 항구, 발전소 모두 중국 돈으로 지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소카의 전화가 울렸어요. 그가 통화하는 동안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그가 말했습니다. 회담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렬됐어요. 소카가 말했습니다. 중국 대사가 말했대요. 우리는 이 사태에 책임이 없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당신들의 문제요. 그리고 훈센 총리가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소카가 다시 말했습니다. 총리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 우리 문제로 만들지. 하지만 이제 우리도 당신들과 끝이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었어요. 동맹의 파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훈센 총리가 한국 대사관에 비공식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강태식이 그 내용을 전달받았어요. 총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국 정부에 전해주시오. 우리는 중국과의 협정을 파기하겠다. 그 대신 우릴 도와달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사흘 만에 캄보디아가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겁니까? 선택이 아니에요. 소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생존이에요. 중국은 캄보디아를 버렸어요. 이제 한국만이 유일한 희망이죠. 그날 밤 프놈펜 공항의 비밀 경납고에서 중국 전세기가 이륙했습니다. 중국 대사와 주요 인사들이 탑승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1시간 뒤 한국 공군 수송기가 착륙했습니다. 이번엔 외교관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내렸어요. 재건 지원팀이었습니다. 저는 공항 밖에서 그 광경을 봤어요. 두 비행기가 엇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는 떠나고 하나는 도착하는, 오래된 동맹이 무너지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소카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심판이야. 누가 옳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늦게 무너지는지가 문제야.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를 버림으로써 자신을 지키려 했어요. 하지만 캄보디아는 한국을 선택함으로써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72시간 만에 벌어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캄보디아 국영방송이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훈센 총리가 직접 나와서 발표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프린스 그룹과 관련된 모든 정부 인사를 조사할 것입니다.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부패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나라를 재건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협력을 요청합니다. 뉴스가 끝나고 저는 강태식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 지원단을 보낼 겁니다. 도로, 병원, 학교를 짓고 일자리를 만들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투명성이요. 강태식이 말했습니다. 모든 거래가 공개되어야 하고 부패가 없어야 합니다. 중국 방식이 아니라 한국 방식으로 할 겁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푸놈펜 하늘에 먹구름이 걷히고 있었어요. 해가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 변화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의 시작일까요? 소카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회의적이신 것 같네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중국 편이었던 나라가 갑자기 한국 편이 됐어요. 진심일 리 없죠. 진심은 중요하지 않아요. 소카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이에요.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증명할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거리를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게 문을 열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있었습니다. 일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중국이 철수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소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하죠. 전화로는 위험해요. 1시간 뒤 우리는 강변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소카는 주위를 계속 살피며 앉았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고위급 회담이 있었어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훈센 총리와 중국 대사 간의 최종 회담이었죠. 제 소식통이 회의록을 빼냈습니다. 그는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중국어와 크메르어로 작성되어 있었어요. 영문 번역본도 함께 있었습니다.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회담은 오후 7시에 시작됐다고 했어요. 중국 대사가 먼저 입을 열었답니다. 총리님, 우리는 30년간 캄보디아를 지원해왔습니다. 도로, 댐, 항구 모두 우리 돈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 편을 드시겠다는 겁니까? 훈센 총리가 답했답니다. 당신들이 프린스 그룹을 방치했소. 우리 땅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했잖소. 중국 대사가 반박했답니다. 프린스 그룹은 개인 기업입니다.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 말에 훈센 총리가 테이블을 쳤다고 해요. 개인 기업? 당신네 공산당원이 회장이고
당신네 은행이 돈을 댔는데 이제 와서 개인 기업이라고.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답니다. 그러더니 중국 대사가 천천히 말했다고 해요. 좋습니다. 그렇게 나오신다면 우리도 각오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중국 기업이 철수합니다. 투자 계약 전부 취소하고 건설 중인 프로젝트도 중단합니다. 그리고 당신네가 빌린 30억 달러 즉시 상환하시오. 그건 협박입니까? 훈센 총리가 물었답니다. 아닙니다. 중국 대사가 답했답니다. 현실입니다. 중국 없이 캄보디아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어쩔 수 없죠. 소카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해요. 훈센 총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준비한 듯 서류 묶음을 중국 대사 앞에 던졌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대사가 물었답니다. 당신네가 우리한테 한 짓들입니다. 훈센 총리가 차갑게 말했답니다. 뇌물 리스트, 불법 계약서, 환경 파괴 증거 전부 다 있소. 우리를 협박하시겠다면 우리도 각오가 있소. 중국 대사가 서류를 펼쳐봤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답니다. 어디서 구했습니까? 한국이 줬소. 훈센 총리가 답했답니다. 프린스 그룹 서버에서 나온 거요. 당신네가 우리 정부에 뿌린 돈, 우리 장관들 매수한 기록 전부 다 한국 손에 있소.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과 영국이 조사 중이요.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답니다. 이번엔 긴 침묵이었다고 해요. 중국 대사가 일어섰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답니다. 우리는 이 사태에 책임이 없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당신들의 문제요. 그 순간 훈센 총리가 서류를 집어던졌답니다. 그래, 우리 문제로 만들지. 하지만 이제 우리도 당신들과 끝이야. 중국 대사가 문을 향해 걸어갔답니다. 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마지막으로 말했다고 해요. 후회하실 겁니다.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혔답니다. 소카가 서류를 도로 봉투에 넣었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30분 뒤에 훈센 총리가 한국 대사관으로 전화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제발 우릴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중국은 우릴 버렸고 이제 한국만이 희망이라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 결렬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가 동시에 서로를 배신한 겁니다. 중국은 캄보디아를 버렸고 캄보디아는 중국을 고발했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소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프놈펜 공항의 비밀 경납고에서 중국 비행기가 철수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대사와 고위 관리들이 탔죠. 짐도 제대로 못 싸고 급하게 떠났답니다. 그리고 정확히 1시간 뒤에 한국 수송기가 착륙했습니다. 동시에요? 네. 소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교대하듯이요. 하나가 떠나자마자 다른 하나가 들어왔어요. 30년 동맹이 1시간 만에 교체된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기록해야 했습니다. 이게 배신일까요? 아니면 생존일까요? 제가 소카에게 물었습니다. 둘 다죠. 그가 답했습니다. 중국은 체면을 지키려고 캄보디아를 버렸어요. 책임을 떠넘긴 거죠. 캄보디아는 살아남으려고 중국을 버렸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은요? 한국은 기회를 잡았죠. 소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국민을 구출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동맹을 얻었어요. 군사작전으로 시작해서 외교 승리로 끝난 겁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메콩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 나라가 동시에 움직였고 세 가지 계산이 충돌했습니다. 중국은 체면을 선택했고 캄보디아는 생존을 선택했으며 한국은 정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들이 한밤에 교차하면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심판이야. 소카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누가 옳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늦게 무너지는지가 문제야. 지금 이 순간 세 나라가 서로를 배신했어요. 하지만 단 한 나라만이 자기 국민을 끝까지 지켰죠. 한국말입니까? 네. 소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은 프린스 그룹을 버렸고 캄보디아는 중국을 버렸어요. 하지만 한국은 자기 국민을 버리지 않았어요. 외교적 승인도 없이 군대를 보냈고 전쟁 위험을 감수했죠. 그게 차이입니다. 저는 노트북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배신의 밤, 세 나라의 선택. 그리고 부제를 달았어요. 한 나라만이 국민을 지켰다. 배신의 밤 이틀 뒤였습니다. 서울에서 긴급 통첩이 왔어요. 강태식이 저를 작전본부로 불렀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대변인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첫째, 프린스 그룹 관련 책임자 전원 인도. 둘째, 인신매매 피해자 전원에 대한 보상. 셋째,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 이 요구사항이 48시간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금융 제재를 발동할 것입니다. 48시간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어요. 이건 통첩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 최대 투자국 중 하나예요. 우리 은행들이 캄보디아 정부에 수십억 달러를 대출해줬어요. 금융 제재가 발동되면 캄보디아 경제는 마비됩니다. 그날 오후 훈센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어요. 총리실 브리핑룸이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훈센 총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대한민국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프린스 그룹 관련 정부 인사 12명을 한국 측에 인도하겠습니다. 내무부 장관, 경찰청장, 시아누크빌 시장을 포함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또한 우리는 중국과의 모든 불법 거래를 단절하겠습니다. 총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 자본에 의존하던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전면 강화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하더니 다음 문장을 말했어요. 대한민국 정부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혔어요. 일국의 총리가 다른 나라의 머리를 숙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역사적인 장면이었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총리실 관계자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스틸 기자님, 총리님께서 개인적으로 한 말씀 하시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총리 집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훈센 총리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돌아서더니 말했습니다. 기자님, 앉으시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총리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거요. 진실을 그대로 쓰셨더군요. 제 일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세상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덕분에 숨길 수 없게 됐어요. 우리의 부패와 무능을요. 후회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과 결별한 것을요. 후회는 없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죠. 30년간 의지하던 나라를 버렸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 서야 합니다. 한국이 도울 겁니다. 알아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 다르죠. 공짜로 주지 않아요. 투명성을 요구하고 법치를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어려운 길이에요. 하지만 옳은 길입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중국은 우리를 버렸고 한국만이 손을 내밀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푸놈펜 거리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어요. 누가 나눠준 건지 수백 명이 한국 국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한국 고맙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감동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중국 국기를 흔들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소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진심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답했습니다. 지금 저들에게 필요한 건 희망이에요. 한국이 그 희망이 된 거죠. 다음 날 한국에서 재건 지원단이 도착했습니다. 경제 전문가, 법률 고문, 그리고 건설 기술자들이었어요. 푸놈펜 공항에 내리자마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이 저를 공항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 임무는 끝났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재건팀이 일할 차례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울로 돌아갑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음 임무를 기다려야죠. 그리고 당신은요? 기사를 마무리해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 다 쓰지 못했어요. 강태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마웠습니다. 기자님 덕분에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역사를 목격하게 해주셔서요. 그는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스틸 기자님, 기억하세요. 한국은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행동했어요. 그리고 그게 차이를 만들었죠. 수송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활주로에 서서 비행기가 하늘로 사라지는 걸 봤어요. 태극기가 꼬리에 그려진 수송기였습니다. 일주일 전 이 공항에 무단으로 착륙했던 바로 그 비행기였죠. 하지만 이제는 영웅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써야 했어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주일간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은 외교적 승인 없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72시간 만에 105명을 구출했고
거대 범죄 조직을 무너뜨렸어요. 증거를 확보해서 국제사회에 공개했고 중국을 후퇴시켰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를 무릎 꿇렸죠.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모든 걸 해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협상하지 않았다.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았다. 48시간이라는 시한을 줬고 캄보디아는 그 시간 안에 굴복했다. 이것이 진짜 힘이다.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다. 국민 한 명을 위해 세계와 맞설 수 있는 의지. 그것이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다. 강태식이 떠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작전본부로 초대했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하자고 했죠. 저녁 무렵 작전본부에 도착하니 군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장비를 포장하고 있었어요. 철수 준비였죠. 강태식이 저를 맞았습니다. 먼 길 오셨죠? 밥부터 드시죠.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작은 식당 같은 공간이 있었어요. 테이블 하나에 군인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커다란 냄비가 놓여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냄새가 확 풍겼어요. 매콤하고 얼큰한 냄새였습니다. 냄비 안을 보니 햄, 소시지, 김치, 라면, 콩나물이 한데 끓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부대찌개예요. 강태식이 국자로 국물을 떠서 제 그릇에 담아줬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이죠. 전통 음식이라기엔 재료가 특이한데요. 제가 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있어요. 이건 전쟁 때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전쟁이요? 네. 강태식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때였어요. 미군 부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미군들이 버린 식량으로 요리를 만들었죠.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것들이요. 거기에 한국 전통 재료인 김치와 고추장을 넣었어요. 그렇게 부대찌개가 탄생했습니다. 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맵고 짜고 얼큰했어요. 하지만 묘하게 중독적이었습니다. 맛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동맹의 맛이죠. 강태석이 말했습니다. 미국 식량과 한국 양념이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동맹의 상징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도움 없이 작전을 수행했잖아요.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작전은 미국이 몰랐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사전 협의도 없었고 승인도 받지 않았죠. 완전히 독자 작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강태식이 답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거치고 미국과 협의하면 몇 주가 걸렸을 겁니다. 그 사이에 인질들이 죽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움직였어요. 미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엔 당황했죠.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주권 침해니 뭐니 하면서 항의도 했어요. 하지만 결과를 보고 나서는 조용해졌습니다. 105명을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구출했고 국제범죄 조직을 무너뜨렸으니까요. 오히려 나중엔 축하한다고 연락 왔어요. 그는 라면을 집어먹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동맹을 존중합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젠 스스로 움직일 줄도 압니다. 허락을 기다리지 않아요. 필요하면 직접 행동합니다. 부대찌개처럼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부대찌개는 미군 식량으로 시작했지만 이젠 완전히 한국 음식이에요. 미국 없이도 만들 수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동맹으로 시작했지만 이젠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다른 군인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중령님 말씀이 맞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707은 미국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았어요. 기술도 배우고 전술도 배웠죠. 하지만 이번 작전은 순수하게 우리 방식이었어요. 미국 교범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한 전술로 싸웠습니다. 저는 냄비를 다시 봤습니다. 햄과 김치가 함께 끓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재료지만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방식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배우돼 의존하지 않고 협력하되 종속되지 않는. 정확합니다. 강태식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존중해요. 좋은 동맹이니까요. 하지만 모든 결정을 미국에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가 지켜요. 그는 국물을 한 숟가락 더 떠서 제 그릇에 담아줬습니다. 이번 작전이 그 증거예요. 미국이 몰랐던 작전이지만 성공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알게 됐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요. 우리는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군인들이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훈련 중 있었던 일,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이번 작전에 긴박했던 순간들.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농담이 오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자부심을 가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지킨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태식이 말했습니다. 스틸 기자님, 이 음식을 기억해 주세요. 부대찌개는 동맹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정체성이에요. 미국과 함께 만들었지만 이젠 우리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동맹의 도움으로 성장했지만 이젠 스스로서요. 이번 작전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이 장면도 기사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대찌개 한 그릇이 말해주는 이야기였거든요. 의존에서 독립으로, 추종에서 주도로 한국이 걸어온 길이 이 냄비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나중에 강태식이 저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가 말했습니다. 기자님, 이번 작전의 핵심을 아십니까? 뭡니까?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었어요. 그가 멈춰서서 저를 봤습니다. 위에서 명령해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약속했어요. 우리 국민은 우리가 지킨다고. 그게 이 부대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약속을 지켰죠.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푸놈펜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전 본부를 뒤돌아봤어요.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역사가 만들어졌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대찌개 한 냄비와 함께 말이죠. 강태식과의 저녁 식사 이틀 뒤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국민 앞에 선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왕궁 앞 광장에서 공식 사과 행사를 연다는 겁니다. 저는 아침 일찍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있었어요. 경찰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고 방송사 중계차들이 즐비했습니다.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뒤로 캄보디아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외국 국기를 이렇게 공식 행사에 거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오전 10시가 되자 훈센 총리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의 뒤로 장관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모두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총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말을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캄보디아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천 명이 숨죽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외국인 범죄를 방치했습니다. 총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땅에서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죽어가는데 눈을 감았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겁함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 18명이 우리 땅에서 실종됐을 때 우리는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협조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일국의 총리가 자국의 잘못을 인정하는 장면이었어요. 우리는 중국과의 불법 거래를 단절하겠습니다. 총리가 선언했습니다. 프린스 그룹과 연루된 모든 정부 인사를 조사하고 처벌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전면 강화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장관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다시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혔어요. 그의 뒤에 선 장관들도 모두 따라 절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전체가 한국의 머리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광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곧 광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군중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의 반응을 담았습니다. 한 노인이 태극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 국기를 들고 계십니까? 한국이 우릴 구했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못한 일을 한국이 해줬어요. 고마워요. 젊은 여성도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그녀가 외쳤습니다. 한국 없었으면 우린 계속 중국 노예로 살았을 거예요. 거리 곳곳에서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누가 나눠준 건지 수백 명이 한국 국기를 들고 있었어요. 한국 만세. 누군가 외쳤습니다. 한국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 외쳤습니다. 광장이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며칠 전까지 중국을 찬양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소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믿기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30년 동맹이 일주일 만에 바뀌는걸요. 진심일까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변화는 시작됐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이제 캄보디아는 다른 길을 가게 됐어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를 인터뷰하고 싶었거든요. 대사관 앞에는 캄보디아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감사 편지를 전달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한국을 가르치고 싶어요. 용기 있는 나라라고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니 직원들이 분주했습니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대사가 저를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신중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군사작전으로 시작해서 외교 승리로 끝났습니다. 대사님은 이번 일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필요한 결단이었어요. 외교 채널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움직일 의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움직였고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처음엔 긴장했죠.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작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가 좋았고 국제사회도 지지했어요.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우리 방식을 배우고 싶어 해요. 창밖을 내다보니 여전히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거리 전체가 한국 국기로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광경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날 두 나라가 동시에 배신하고 한 나라만이 끝까지 국민을 지킨 장면을 보았다. 중국은 체면을 지키려고 캄보디아를 버렸다. 캄보디아는 살아남으려고 중국을 버렸다. 하지만 한국은 국민을 버리지 않았다. 협상하지 않았다. 행동했다. 그리고 세상은 그 단호함을 잊지 못할 것이다. 프놈펜의 하늘에 붉은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그 아래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렸어요. 왕궁 위로, 거리 위로, 광장 위로.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세상이 배운다. 진짜 강국은 국민 한 사람을 위해 세계와 맞설 수 있는 나라라는 걸.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